장례식장에서 발견된 USB 하나가 25년간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시어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 발견한 그것은 어쩌면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며느리를 미워하는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며 남기고 간 충격적인 진실. 프라이빗이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49세 경기도 분당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25년간 의사인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새 아이를 키워온 그저 평범한 아내였죠. 적어도 그 USB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시어머님은 평소 컴퓨터는커녕 스마트폰도 잘 다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왜 USB를 몰래 숨겨두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장례식 날 제가 발견하도록 만드신 걸까요?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USB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시어머님이 평생 저를 미워하시는 듯 했는지, 왜 마지막 순간 미안하다는 말씀만 남기고 가셨는지. 제 남편이 5년간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장례식장의 공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49세 경기도 분당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이제는 평범하다는 말조차 제게는 사치가 되어버렸네요. 시어머님의 장례를 치르던 그날, 저는 시신을 관에 모시기 전 마지막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을 돕고 있었습니다. 평생 당신의 체면을 중요시하셨던 시어머님답게 미리 준비해두신 수의는 값비싼 명주실로 만든 것이었죠. 수의로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시어머님의 평소 옷에서 작은 USB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왜 이런 걸? 당시에는 그저 단순한 의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컴퓨터는커녕 스마트폰도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USB를 발견했을 때도 큰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실수로 두고 간 것이려니 생각했죠. 장례 절차가 끝나고 피곤에 지친 밤, 문득 그 USB가 신경 쓰여 컴퓨터에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문서 파일들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빗이라는 폴더를 열자마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수백 개의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고 파일명만으로도 그 내용을 짐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게 왜 어머님 옷에?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실행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선 여성의 사생활이 담겨 있었고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나를 더 재생해보고 또 다른 하나를 재생해보았지만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가장 오래된 영상은 5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가장 최근 영상은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 새아이의 아버지인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리고 왜 이 USB가 시어머님의 옷에서 나온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홀로 떨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까만 하늘처럼 제 앞에 놓인 현실도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시어머님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25년 전 결혼식을 앞두고 시어머님은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아들은 너무 순해. 그래서 내가 걱정이야.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자질이 부족해 보여. 그때부터였을까요? 시어머님은 늘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못마땅해 하셨고 특히 남편과 관련된 일에는 더욱 그러셨죠. 아들 옷은 제대로 관리하는 거야? 얼마나 구겨져 있게. 밥상에 반찬이 이게 뭐야? 우리 아들 입맛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친정에는 왜 이리 자주 가니?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길이 이리 밝아서야. 하지만 그런 시어머님도 손주들 앞에서만큼은 다정한 할머니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우셨죠. 특히 첫째 아들인 우리 아이에게는 더욱 그러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이들 교육 문제로 남편과 의견이 달라 다투었는데 시어머님께서 그걸 아시고는 대뜸 저를 불러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잘못 키운 게 하나 있다면 말이야. 너무 순하게 키운 거야.
너 같은 며느리한테 휘둘리게.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시어머님도 언젠간 저를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으며 25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아들의 이런 비밀을. 그래서 저를 더 못마땅해 하신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아들을 덮어주기 위해 제게 더 차갑게 대하신 걸까요? 장례식 전날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가 떠오릅니다. 의식이 희미하신 중에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무언가 말씀하시려 했던 시어머님. 그때 전하시려 했던 게 이 끔찍한 비밀이었을까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미안하다 였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며느리를 평생 구박한 것에 대한 사과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이 비밀을. 시어머님은 왜 굳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까지 저에게 알려주려 하신 걸까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1998년 봄이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였던 저와 전공이었던 남편은 같은 병동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의 남편은 환자들에게도 친절했고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간호사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처음 데이트 신청을 받았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늘 단정한 차림에 포근한 미소를 띠고 있던 남편은 제가 꿈꾸던 이상형 그 자체였죠. 1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야간 당직이 많은 직업이었지만 퇴근 후에는 꼭 저를 데리러 왔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죠. 특히 임신했을 때는 더욱 세심하게 저를 챙겼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당신은 좀 쉬어. 입덧하는데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사다 줄게. 첫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둘째, 셋째까지 우리 가족은 더없이 화목했습니다. 우리 애들 잘 크는 게 제일 중요해. 당신이 전업주부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의 제안으로 저는 간호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가족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병원을 그만두게 된 것도 다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개원을 하고 나서부터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병원 일이 바쁘다며 자주 나갔죠. 하지만 저는 환자가 많은 동네 의원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진료 기록 정리해야 해서 늦을 것 같아. 급한 환자가 있어서 잠깐 병원에 들러야겠어.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남편은 USB에 담긴 그 끔찍한 영상들을 찍고 있었던 걸까요? 매일 아침 단정하게 넥타이를 매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던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2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토록 다정하고 완벽해 보였던 남편의 모습 뒤에 이런 어둠이 숨어 있었다니. 이제 우리의 추억들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3년 전쯤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달라졌죠. 전에는 식탁에 그냥 놓고 다니던 핸드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고 자는 동안에도 베개 밑에 두었습니다. 여보, 비밀번호가 왜 바뀌었어? 요즘 의료정보 유출이 심해서. 환자 개인정보 보안 때문에 그래. 언제부턴가 가족 모임에서도 자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유독 잦아졌고 그때마다 꼭 핸드폰을 들고 갔죠. 처음에는 전립선 문제인가 싶어 걱정도 했습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병원 건물에 새로 설치된 CCTV를 점검한다며 자주 살펴보던 일, 진료실 구석구석에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며 설치한 작은 카메라들. 그땐 환자를 위한 배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거 최신 보안 장비야. 요즘은 의료사고도 많고 해서 주말마다 틈틈이 들르던 병원 정리도 이상했습니다. 컴퓨터 파일 정리를 한다며 늦게까지 병원에 있곤 했죠. 가끔 제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펄쩍 뛰며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거 만지다가 실수로 환자 자료 지우면 큰일 나. 작년 여름
우연히 남편 병원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프라이빗 폴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열어보지 못했죠. 남편은 그날 유독 안절부절 못하며 제가 병원에서 빨리 나가기를 재촉했습니다. 여보, 저기. 오늘은 환자들 많이 예약되어 있어서. 시어머님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던 걸까요? 얼마 전부터 아들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셨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들.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며느리. 너무 미안해. 시어머님의 마지막 중얼거림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그분도 아들의 비밀을 알게 되셨고 그 죄책감을 안고 돌아가신 거겠죠.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은 그럴 리가 없어라는 맹목적인 신뢰 때문에 그 모든 징후를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실수였나 봅니다. 남편이 당직이라며 병원에 간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빗 폴더 안에는 하위 폴더들이 연도별, 월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의 폴더에는 날짜와 이니셜로 된 파일명의 동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2018만 523KJY, 2019만 1115LSH, 2020만 830PMS. 처음 열어본 영상은 2018년 5월의 것이었습니다. 병원 탈의실로 보이는 공간에 히던이라는 워터마크가 찍혀 있었고 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졌지만 저는 계속해서 다른 영상들도 확인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촬영된 영상도 있었습니다. 부인과 진찰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환자들은 자신이 불법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였습니다. 남편은 진료실 구석구석에 설치된 카메라로 이런 끔찍한 짓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화장실 영상도 있었습니다. 병원 내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었는데 직원들과 환자들의 사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영상은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된 흔적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파일들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따로 정리된 엑셀 파일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이렇게나 5년간 쌓인 영상들의 개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평균 2-3개의 영상이 있었고 주말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가 병원 정리를 한다며 늦게까지 남아있었던 그 시간들이 모두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였다니. 갑자기 5년 전 병원 리모델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직접 나서서 CCTV와 보안 시스템을 새로 설치했었죠.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새아이의 아버지가, 존경받는 의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의 친절함과 꼼꼼함이 이런 악마성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다니. 시어머님은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신 걸까요? 그리고 왜 이 USB를 제게 전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밤새도록 저는 충격과 공포, 분노와 절망 속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새벽까지 USB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지난 5년간 있었던 수상한 정황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겼던 일들이 모두 의미심장한 증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작년 여름 간호사 한 명이 갑자기 사직서를 냈었죠. 4년째 일하던 베테랑 간호사였는데 갑작스럽게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그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했죠. 김 간호사는 왜 그만뒀대? 아, 친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남편의 대답은 늘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때 김 간호사의 눈빛이 떠오릅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저를 애절하게 쳐다보던 그 눈빛. 혹시 그녀도 피해자였던 걸까요? 또 한 번은 병원 화장실 거울 위치를 바꾸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위생을 위해서라며 남편이 직접 나서서 공사를 진행했죠. 이제 보니 그때가 새로운 촬영 앵글을 잡기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여보, 이 자리가 더 좋겠지? 거울도 크게 해서 환자들이 좋아할 거야. 한 번은 제가 갑자기 병원에 들렀을 때
남편이 깜짝 놀라며 컴퓨터 화면을 끄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마도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 깜짝이야. 오늘은 웬일로? 지나가다가 무슨 작업 중이었어? 아니, 그냥 진료 기록 정리하고 있었어.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병원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대대적인 백업 작업을 했었죠. 그때 하드디스크를 몇 개나 새로 사더니 이전 자료는 모두 지운다고 했습니다. 직원 채용 과정도 이상했습니다. 젊은 여성 간호사들을 특별히 선호했고 면접도 남편이 직접 보겠다고 고집했죠. 채용된 간호사들은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경력이 필요한 신입들이었습니다. 경력 있는 간호사보다는 우리 병원 스타일대로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낫지. 병원 공사 때 설치한 CCTV도 수상했습니다. 왜 하필 그렇게 은밀한 각도로 설치했는지. 게다가 모니터는 남편 진료실에만 있었죠. 또 생각나는 건 시어머님이 얼마 전부터 병원에 자주 들르시곤 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아들 병원에 거의 가지 않으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수시로 들르셨어요. 그때 이미 아들의 악행을 알게 되신 걸까요? 이런 징후들을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내로서 이런 끔찍한 일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USB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머더즈 다이어리라는 폴더였습니다. 시어머님이 남기신 디지털 일기장이었는데 그 내용은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9월 15일. 오늘 우연히 병원 컴퓨터에서 그 끔찍한 것들을 발견했다. 내 아들이. 어쩌다가. 시어머님은 6개월 전 우연히 아들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셨던 겁니다. 아들 병원에 들러 컴퓨터를 잠깐 사용하시다가 실수로 영상 폴더를 발견하신 거죠. 2022년 10월 3일. 아들을 질책했다. 하지만 그 애는 오히려 나를 협박했다.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자살하겠다고.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시어머님의 괴로움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범죄를 알게 된 후 매일 밤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고민하셨지만 결국 아들의 자살 협박에 발이 묶이셨던 거죠. 2022년 12월 24일. 며느리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럼 이 가정이 풍비박산 날 텐데. 손주들은 어쩌고. 시어머님은 제게 알려주길 원하셨지만 가정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혼자서 괴로워하시다가 결국 그 스트레스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신 게 아닐까요? 2023년 2월 1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며느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마지막 일기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결국 이 USB를 의도적으로 제게 남기신 겁니다. 미안하다. 임종 직전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다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무거운 비밀을 홀로 안고 계셨을 시어머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일기에는 짧은 쪽지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걸 발견하게 된다면 부디 현명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 내가 용기가 없어 직접 말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 그동안 며느리로서 홀대한 것도 미안하다. 부디 우리 손주들은 잘 부탁한다. 시어머님, 당신의 마지막 선택이 이런 것이었다니. 차라리 살아계실 때 제게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안고 가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USB 내용을 더 자세히 분석하면서 남편의 범죄 수법과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총 5가지 유형의 불법 촬영이 있었습니다. 첫째, 진료실 내 은밀한 촬영입니다. 진찰대 주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환자들의 진찰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특히 부인과 진찰이라는 명목으로 찍은 영상들이 가장 많았죠. 환자 수는 약 2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기 조금만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네요. 진찰을 위해서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들로 환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촬영했다니. 의사라는 직업을 악용한 것이죠. 둘째, 탈의실 몰래카메라입니다.
간호사들의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3년간 근무했던 간호사들 대부분이 피해자였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사직한 김 간호사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그만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셋째, 화장실 불법 촬영입니다. 병원 내 화장실 3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직원과 환자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촬영했죠. 특히 거울 교체 공사를 하면서 새로운 앵글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넷째, 진료실 내 대화 녹음입니다. 섬 여성 환자들과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특히 젊은 미혼 여성들의 연애 상담이나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했더군요. 다섯째,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촬영된 영상과 함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정리해뒀습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는 물론 체형과 특징까지 자세히 기록했죠. 일부 영상은 온라인 사이트에 판매된 정황도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매출 내역이라는 폴더도 있었는데 영상 판매 수익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균 300만 원 정도의 불법 수익이 발생했더군요. 총 피해자 수는 마이너스 환자 약 200명, 마이너스 간호사 및 직원 15명, 마이너스 기타 방문객 약 50명 추정됩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주로 점심시간이나 야간 진료 시간에 집중적으로 촬영했습니다. 환자가 적은 시간을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거죠. 계절별로는 여름철 촬영이 가장 많았습니다. 옷이 가벼운 계절을 노린 것이겠죠.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특히 집중적으로 촬영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동네에서 친절한 의사로 통하던 남편의 이면에 이런 악마가 숨어 있었다니. USB를 발견한 지 이틀 후 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한 후 떨리는 마음으로 디지털성 범죄 특별수사팀을 방문했죠. 증거물인 USB를 꽉 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피해자가 몇백 명에 달할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제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USB 내용을 확인하더니 즉시 디지털 포렌식 팀을 투입했죠. 제 진술이 길어지면서 여성 경찰관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곧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경찰은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모를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체포 전까지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라고 했죠. 매일 아침 평소처럼 남편을 배웅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일주일간의 보강 수사 후 드디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은 병원 진료가 끝난 저녁 시간을 택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병원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된다고 했죠. 체포 과정에서 혹시 자해나 도주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사모님은 자녀분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친정으로 피신하던 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남편 체포 소식이 나왔죠. 동네 의원 원장, 수백 명 불법 촬영 혐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왜?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오열이 터져나왔죠. 25년의 결혼 생활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있었다는 것, 불법 촬영물 거래 사이트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 사건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저희가 끝까지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의 위로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아이들의 앞날은?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시댁과 친정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을 거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며느리가 너무 성급하게 신고한 거 아냐? 특히 시아버님의 충격이 컸습니다. 평소 의사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쓰러지실 정도였죠.
하루아침에 가문의 수치가 되어버린 아들. 시아버님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일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반면 친정 부모님은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잘했다, 딸. 더 늦기 전에 신고하길 잘했어. 이제 우리가 있잖니. 아이들도 걱정하지 마. 시누이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큰 시누이는 처음에는 충격에 빠졌다가 나중에는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옳게 많이 힘들었지? 우리도 이제 오빠를 인정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작은 시누이는 여전히 오빠를 두둔하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왜 가족 간의 일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요. 친척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친척은 역시 의심스럽더라며 뒤늦은 깨달음을 보였고 또 어떤 친척은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죠. 그래도 자식들 아버진데 좀 덮어주지. 그동안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세상 무서워라.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 아빠가 그렇대. 쟤네랑 어울리지 마. 가족들 간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시댁에서는 이혼을 만류했고 친정에서는 이혼을 권유했죠. 저는 그 사이에서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들은 어쩌려고. 이대로 살면 아이들 앞날은 어떻게 될까. 매일 밤 이런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관계들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장 힘든 건 새 아이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첫째 23, 둘째 20, 셋째 17.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인 첫째는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아빠인 척 하더니. 특히 의대생인 첫째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롤모델로 삼아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이제는 의사라는 직업 자체에 회의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 휴학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의대에 다닐 자신이 없어요. 다들 아빠 일 알고 나서 저를 어떻게 볼지. 둘째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체포 소식을 듣고 며칠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됐었죠. 나중에 찾아보니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신고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고등학생인 셋째였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라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수군거림, 선생님들의 동정 어린 시선, 모든 게 괴롭다고 했죠. 학교 가기 싫어요. 전학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 다 알아요. SNS에도 다 퍼졌대요. 밤마다 셋째 방에서 들리는 흐느낌 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셋째는 우울증 증세가 심각하다고. 아이들의 트라우마가 깊어지기 전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족 상담도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형제 간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단호하게 부정했지만 둘째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그 사이에서 더욱 혼란스러워했고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 그래도 우리 아빠잖아. 저는 모르겠어요. 한 집에 있어도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있는 아이들을 보며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과연 옳았던 걸까? 아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게 아닐까? 하지만 이대로 덮어뒀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란 걸 알기에 이 선택은 옳았다고 매일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남편이 체포된 그날의 뉴스 화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만 숙인 채 죄송합니다. 이를 연신 중얼거리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구속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2018년부터 체계적으로 불법 촬영을 해왔으며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판매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변호사와의 면담에서 그는 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며 자신의 문제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구치소에서 온 첫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통제할 수 없게 됐어. 아이들 얼굴도 못 보겠어. 검찰은 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되면서 구형량도 높아졌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의료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최소 7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은 폐쇄되었고 의사 면허도 취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죠. 피해자들의 고소도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평소 믿고 따르던 의사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의사 신분으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 신뢰받던 동네 의원의 충격적인 실체 등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사가 나왔죠. 의료계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편지가 오는데 매번 비슷한 내용입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아이들은 잘 지내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편지에 답장하지 않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후 그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의 구속 후 3개월이 지나고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혼 소장을 작성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그때가 떠올랐거든요. 남편 측 변호사가 연락해왔습니다. 가해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아버지이니 원만한 합의 이혼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요? 재산 분할에 있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합의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범죄 행위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받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병원 운영으로 모은 재산이 상당했지만 그중 일부가 불법 촬영물 판매 수익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불법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보상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도 문제없이 제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중범죄의 경우 친권자 지정에 있어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첫 이혼 소송 변론기일 법정에서 남편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구치소 생활로 수척해진 그의 모습에 찾아온 낯선 감정들. 미움, 연민, 분노, 허망함이 뒤섞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동의합니다. 담담한 그의 대답에 25년 결혼 생활이 허무하게 끝나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범죄 행위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했기 때문이죠.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모든 것을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깨어진 신뢰, 무너진 가정, 상처받은 아이들. 이런 것들은 어떤 물질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을 테니까요.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들었을 때 25년 전 결혼식 날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순수한 행복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과의 만남도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에서 피해자 대책 회의가 열렸고 저는 피해자 가족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마주한 피해자들의 얼굴들. 그들의 눈빛에서 읽히는 분노와 상처를 마주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해자의 아내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피해자네요. 어쩌면 가장 큰 피해자일지도. 특히 전직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병원장이라는 권력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매일 불안에 떨며 출근했었죠. 피해자 중에는 10대 후반의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처음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왔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오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사를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 분 한 분의 피해를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의 배상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해자들 앞에서 남편을 대신해 사과했습니다. 비록 제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가해자의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피해자라고요. 이런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더욱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과의 만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제게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시 -PTSD 진단을 내렸습니다. 25년간의 신뢰가 무너진 충격, 배우자의 배신, 그리고 피해자들을 마주하며 겪는 죄책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상담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약물 치료도 병행하는 게 좋겠어요. 처음에는 상담실 문조차 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드세요? 밤에 잠은 주무시나요? 악몽을 꾸신다고요? 매주 2번씩 진행되는 상담에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죠. 남편이 너무 미워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워요.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만 혼자 있으면 자꾸 무너져요. 모든 게 제 잘못 같아요.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가족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집단 상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걸 알아요. 저희도 이제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요. 상담사는 우리 가족의 회복에 희망적인 신호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게 중요해요.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면증이 조금씩 나아졌고 갑작스러운 불안 발작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악몽을 덜 꾸시나요? 수면은 좀 더 나아지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남자 의사들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TV에서 비슷한 사건 뉴스를 접할 때, 그때마다 모든 것이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질 거예요. 6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어도 덜 무섭고 밤에도 좀 더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회복의 과정은 계단과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 상처를 완전히 지우는 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합니다. 먼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니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 간호사 경력을 살려 종합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지원했습니다. 경력이 오래되었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가정관리를 해온 경험도 업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우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거주지도 옮겼습니다. 예전 동네에서는 이웃들의 시선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어 했고요. 엄마,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모르잖아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휴학했던 대학을 다시 다니기로 했습니다. 의대는 그만두고 다른 과로 전과를 결심했죠. 이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아보려고요. 아빠 때문에 선택했던 길이 아닌 제 길을 가보고 싶어요. 둘째는 심리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셋째는 전학 후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상담 치료에 도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구의 자식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저로서 살아갈 거예요. 저도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사회복지 관련 강의를 듣고 있어요. 언젠가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꿈을 꾸어보려고 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는 아직 빠듯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집니다. 엄마, 우리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이제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저와 아이들은 더 이상 그의 소식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고 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햇살이 예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병원에서의 업무도 익숙해졌고 새로운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학과에서 적성을 찾았고 둘째는 심리학 공부에 매진하고 있으며 셋째는 학교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가끔 시어머님 제사 때면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USB. 그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큰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되었으니까요. 어머님, 저희가 잘 살아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문득문득 찾아오는 우울감, 불시에 스치는 과거의 기억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완벽한 치유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피해자가 아닌 온전한 저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끝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세요. 새로운 삶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것이 제가 시어머님의 마지막 선택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